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2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용미주의자라는 용어를 알게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용어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용어를 들으면서 대립되는 그런 용어가 뭐가 있었나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용공분자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뭐 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용미주의자라는 용어는 아직 그 뭐 사전에 나오는 용어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분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분자라는 말은 이 파르티잔을 그 한자로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 분자라는 용어가 나와서 열성 분자라든지 이뭐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쓰는 북한에서 많이 쓰던 용어였죠. 그래서 우리가 빨갱이다 하는 얘기는 어렸을 때는 그게 에, 피부가 빨간 새끼들이 돼서 그 빨갱이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도 뭐 상징적으로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데는 이제 빨간색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민주국가에서도 이제 공화당도 빨간색은 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빨갱이란 말의 어원을 한번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파르티잔이라는 이 열성 당원들을 파르티잔이라고 했던 거로 어떤 그 책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빨갱이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공분자라는 것을 요즘 좀 써보면은 다시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용공분자를 분류를 하면은 현재 국내에 친중주의자들, 그 다음에 정복주의자들, 반일주의자들을 다 묶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여기까지는 그렇고 이 용공분자들이 대부분 또 반일주의자도 되긴 하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거로 이렇게 보면은 그들을 우리가 좌파다, 우파다, 그다음에 진보다, 보수다 얘기하는데 용공분자들한테 진보라는 용어를 우리가 붙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진보를 리버럴이라고도 이제 뭐 일본 쪽에서는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국가 내에서 이 여러 가지 사상을 수용해 준다는 의미에서 민주니까 그런 용어들이 그 통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이 북한하고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 이 좀 뭐 적대시 해야 되는 그런 에, 말들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용공주의자라는 말을 좀 써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어렸을 때 분명히 이미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유사 그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좌파들이 보수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서민이라고 그 기생충 박사죠. 이거를 제목을 좌파들이라고 안 그러고 용공분자들이 보수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한 뒤 피해자 코스프레, 좌파 진영의 끝없는 내로남불, 용공분자들 진영의 끝없는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용미주의라는 게 그러면 뭐냐 이렇게 되면은 에, 정미주의자도 아니다 이게요. 친미주의자도 아니다 이게요. 친일파도 아니다 이게요. 한미일 동맹은 시대의 조류로 인식하고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용미주의자다.
그러니까 친일도 그 용일주의자다, 용미일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그 대립되는 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기 서울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 박소정 기자가 조선 비즈에서 보도했는데, 뭐 많이들 유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5일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과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지역별로 봐서 평균 월 급여가 가장 높은 게 서울 종로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월 42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 대부분 높고 그 다음에 울산 북구가 381만 원, 그 다음에 울산 동구가 363만 원, 이렇게 울산이 그렇게 높게 나와 있고 부산 안 나와 있어요. 가장 낮은 데가 전북 장수로서 161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은 뭐 여기 지역별로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몇 군데 샘플로만 언론 보도를 했는데 영등포구가 287만 원. 영등포구가 옛날에 못 살던 동네였는데 뭐 이렇게 높은가 하면은 그게 영등포구 여의도동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 지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구가 또 높은데 중구에도 그 뭐 가장 큰 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대기업들. 용산구가 요즘 그렇게 뜨고 있는 모양이에요. 용산구에 뭐가 많이 들어왔을까? 어, 그 용산 재개발이 되고 뭐 하면서 거기도 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 39세에서 49세 장년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종로구가 451만 원, 연조가 있으니까 강원 고성군이 259만 원으로 대별되게 소개를 했고요. 영등포구가 54세 이상이 432만 원으로 가장 높은데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금융권에 고위직들이 많고 그래서 평균으로 나오는 거니까. 서초구가 또 412만 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현한 대로 서울로 인구가 유입되는 주된 이유가 고임금의 일자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014년에서 2023년 사이에 서울로 유입된 인구가 461만 1000명이었는데 직업을 이유로 전입한 사람이 164만 1000명이었고 반면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는 134만 7천 명이다. 그 전출 인구는 또 직업을 이유로 지방 근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멀리까지는 안 가고 집값이 비싸가지고 서울 위성도시 경기도 일원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출퇴근은 서울로 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GTX도 뭐 깔겠다 뭐 하고 그러고 있는 거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제 견해를 한번 얘기해 봤는데 저는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강제는 할 수 없었겠죠. 이 민주 자본주의 국가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시중은행 본점들을 전라남도 광주로 옮겨라. 음, 이게 이 총선 아니면 대선 공약 사항으로 한번 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견해를 제가 금융권 출신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일리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
재미있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균형 발전 그러는데 그 뭐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기 산업은행 뭐 부산으로 내려가라 그런 것도 이게 이제 또 예, 꼴깍해 보는 지역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은행도 그러면 광주로 가든지 아니면은 저 멀리 전라남도 완도까지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떤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G7 북러 무기거래 규탄 성명 채택, 탄도미사일 조당 강력 규탄. 안준영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했습니다. G7 전쟁 기계 같은 푸틴 물리치고 조국 수호 의지 입증. 젤렌스키 대통령 한결같은 공조에 감사하며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그 공식적인 G7 회의 같진 않아요. 뭐 화상회의로는 했다고 하는데 이 캐나다, 이탈리아의 그 아주 그 뭐죠? 그 이탈리아의 그 나치즘이 아니고 그 파시오즘이라고 그러나요? 음, 그런 성격의 그 총리 젤렌스키 있고 유럽 위원장이 있고 이 사람은 벨기에 총리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방문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성명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 만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재건을 위해서 국제 공여기구 조율 플랫폼을 통해서 또 민간 투자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당국 및 국제 금융기관과 계속 협조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플랫폼이 대한민국,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까지 확장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얘기가 빠졌는데 일본은 뭐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벌써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일본이 돕겠다. 벌써 행보를 그렇게 하고 있죠. 발빠르게 정치 외교적으로 한 수 높은 또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 경제가 힘들다 하지만 세계 그 3위에서 4위로 밀렸습니다만은 세계 4위의 그 GDP 국가죠. 그런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만에 러시아와의 갈등이 종식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 제목이 그 호기심을 끕니다. 두 사람의 기자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는데 뭐 읽어보니까 특별한 건 아니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방법이 있고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는 방법이 있고 평화협정을 맺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최악의 경우는 핵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뭐 독특한 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방법 외에는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그 일반적으로는 평화협정 쪽으로 얘기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오히려 러시아는 전쟁 특수로 경제가 좀 좋은데 이것을 계속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있고요. 격렬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여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센 공격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장기전으로 하는 무슨 속내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한국 전쟁이 3년 만에 끝났는데 휴전전에 아주 치열한 고지전이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일어났죠. 그런 걸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 휴전 협정이든 뭐든 평화 협정이라는 거를 좀 맺고서 끝나는 것이 아마 그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가 버티다 그랬지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고는 여기 안 돼 있거든요. 러시아가 승리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는 거로의 승리는 또 아닐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 두 사람을 비교해 봤는데 처음에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서방 사람들도 우습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코미디언 출신이 어떻게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아마 제 생각에도 그 호소아비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실제 러시아가 침공을 하다 보니까 코미디언 출신이고 나만이고 사람은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고물가의 내국인 고통, 이중 가격제 고개. 요거는 중간 제목을 제가 큰 제목으로 했는데 원래 제목은 일본 라면 한국인은 두 배 내라 이중 가격제 논란 했는데 김지훈 기자라는 친구가 이제 국민일보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이 비교표는 그 지방인들은 1,000엔을 받고 관광객은 2,000엔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그 온천, 지역 온천 같은 데 지역 주민들은 싸게 들어가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비싸게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그 이중 가격제가 있어요. 반값은 아니지만은 엔저 장기화의 외국인 관광 수요 늘자 외국인은 비싸게 정책 통할까 관심이다. 그러니까 한국인만 두 배 내라는 얘기가 아닌데 제목을 이렇게 쓰면은 얘는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이게 좌빨 새끼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이렇게 기사를 쓰면은 객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해가지고 내용은 중의적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제목을 저 따위로 쓰면은 가뜩이나 지금 한미일 동맹 쪽으로 어떻게 좀 친화적으로 가서 우리가 좀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한국인은 두 배 내라 만이라고 안 쓴 게 또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 그래서 이 이중 가격제가 논의되고 있는 거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돈을 더 내는 대신 패스트 트랙이나 정중한 지원 등의 좋은 불공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나가야마 히스노리 일본 료칸협회. 음, 아까 그 우리 온천 얘기를 제가 했죠. 그 대부분 그 일본의 온천이 좋아서 료칸은 1박 하는데 비싸죠. 이 두 끼를 준대나요? 일본식 그이 가정식 요리가 나오고 라멘도 팔 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일본 JR 그룹은 그 철도 패스 7일권을 29,600원에서 5만 원으로 69%나 인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일본 관광객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인의 반발도 고민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한국인이 그 작년에 695만 8,500명이 일본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5천만 지금 안 되는데 700이라고 7, 5, 35, 76, 42, 4천만, 77이 63이죠? 77이 49지 참. 아유, 이거 왜 이래? 한 15% 이상이 일본 다 갔다 왔던 얘기예요. 매우 많이 갔다 온 얘기입니다. The Strange Death of Europe. 유럽의 이상한 죽음이라고 그 국제 정치학 박사인 이충건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국제 정치는 힘의 관계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런 유럽의 죽음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문화의 근간이 되는 이 필러 기둥, 그리스의 음, 파르테논 신전 아니 무슨 신전이 있고 로마도 이런 신전의 상징을 어, 걔네 그 유럽은 이 기둥 그
그런 건물들을 또 많이 세우죠. 그 공공 건물 이런 거 기동으로. 미국이 그 독립하면서 그 이 백악관이든지 뭐 의사당인지 다 그러보면은 유럽풍의 옛날 이런 걸 다 흉내내서 거창하게 이렇게 짓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럽 대륙은 이슬람에게 점령당할 것이고 유럽의 정체성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 책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뒷면에도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다문화주의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다른 책으로 더 엔드 오브 유럽이라는 책도 소개를 했는데, 유럽은 더 이상 자유의 보루가 아니다. 유대 기독 문명의 수호자도 아니다. 이슬람의 대대적인 확산, 반유대주의, 포퓰리스트 민족주의, 영토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될 거다. 유럽의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노동력은 탈식민지화의 결과였고 유럽인들은 부채의식에 사로잡혀서 제국주의 시대의 피지배 국가들은 정당성을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왔다. 영국의 수상도 인도계 수상이 나왔죠. 그리고 뒤이어 가족을 데려오고 시민권을 얻어 뿌리를 내리고 유럽에 눌러 살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소유럽의 로서의 인구 이동은 점차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영국이 식민지 전쟁에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 식민지 그 쟁탈 전쟁에서 결국은 늦기 시작했지만 이겼는데, 유럽의 그 여러 나라들은 이제 북아프리카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군대를 점령해 나갔지만은 그게 이슬람화된 국가들이 대부분이었고, 영국은 인도를 점령을 했으니까 인도 안에도 이슬람이 있지만 힌두교 뭐 이런 거니까 성격이 좀 틀리죠.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은 2차 대전 후에 노동력 때문에 이민들을 받아들이면서 문제는 그 이슬람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절대 종교를 안 바꾼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해석은 2050년 유럽의 무슬림 인구는 최대 14%가 될 것이고 다양한 문화를 추구하라고 권장되었지만 다문화 문화주의는 실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뭐 다문화 가구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사르코즈, 메리켈 등도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유럽 문명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슬람과 그 기독교의 그 전쟁 그런 것은 결국은 이게 종교 때문에 이제 유럽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기독 문명 유럽에서도 그 종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죠. 그 상징별 유적으로 남는 정도죠. 미국이 그나마 조금 남아 있어요. 그 이 개신교 쪽이나 그 카톨릭 쪽이나. 이민자의 나라로 성공한 미국은 미국의 문화로 이민자들이 스스로를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 그래서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절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유럽의 문제는 이슬람의 문화권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 이민자들이 그들의 종교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원, 모스크라고 그러나요? 그것들을 자꾸 짓고 있고, 그랬더니 그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뭐라고 얘기를 해서, 뭐 수용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거 그러다가, 음, 어떻게 될 거냐 걱정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 뉴스를 본 것 같아요. It's not the economy stupid. 어디서 읽은 글을 인용합니다만은,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바보야. It's the identity stupid. 문제는 적재성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다문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결코 다문화라는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와 사는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대해 대한민국을 각인시키는 아, 한국 국적을 딸 때 얘기죠. 조선족의 한국 국적을 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국적을 안 따면 조선족도 중국인입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을 각인시키는 프로그램이 매우 강해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이나 그 시민권을 영주권 딸 때부터 미국은 아메리카인이 된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만큼 나라가 좀 힘이 있어야 되고 역사관 이런 거를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일요일 날 하는 유명 유튜버 슈카 월드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으로서 저 제가 그 매일매일 하는 이런 방송의 주제하고도 어떤 경우에는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주제를 선택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그 어떤 특기가 있는 것 같고요. 히스토리컬하게 해주기 때문에 상식, 교양 이런 거를 볼 때 매우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SNS 이게 뭐냐? 온리팬스라고 이게 포르노 방 플랫폼이 됐답니다. 처음에는 그거로 얘기를 안 했는데 결국 가장 쉬운 길인 성인물 산업으로 발전했다. 창작자와 기업이 8대2로 수익을 나눠 가진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창작물을 포르노 창작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 아마추어도 그래서 많이 요즘 한다는 거예요. 8대1로 이익을 가지고 이 올리는 사람이 팔을 먹는다 이게요. 그 수익에. 그러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했는데 페이스북 요즘 메타죠. 이 저커버그가 요런 그 톡 같은 거 만든 거 1억 3천 명, 1억 3천만 명이라는데 2배 가까이 되는 2억 4천 명이 온리 팬즈, 온리 팬즈에 가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들 그런 그 포르노를 인간의 욕망, 자연스러운 욕망을 돈으로 연결하는 산업이죠. 요게 스레드라는 모양이에요. 스레드가 겪고 있는 콘텐츠 부족 현상. 서민물계의 유튜브로 온리팬즈가 등극을 했다는 얘기고 애플 비전 프로 성인물 제한 애플 비전은 성인물 제한 정책이 있는데 메타에서 그 무슨 청문회에 가서 사과한 것은 아동 사진들을 올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과 그런 거를 왜 지우지 않지 않느냐 어떤 그 소아성애자들을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왜 안 막냐라고 미국 청문회에 가서 이 친구는 많이 끌려다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온리팬즈에는 아예 그냥 유료로 성인물 방송이니까 그게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돈 주고 보겠다는데 합법적인 국가 유럽과 이제 아메리카 전역이 그런데 아닌 데는 쿠바, 베네수엘라 좀 공산권인 나라 이런 게 되는데 색깔이 없는 데는 뭐 조사가 안 된다겠죠. 불법국이 나라 당연히 우리나라 아니죠. 공산국가와 아프리카 전역 그리고 뭐 이 조건부 합법적인 국가 여기 보면은 러시아, 터키,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일본 합법적인 겁니다. 한 40년 전에 일본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비즈니스 호텔에 들어가서 또 그 주재원이 그러더라고요. 어, 그 코인 넣으면 성인 방송 본다. 한국에서 그런 거 못 보니까 재미있다고 보시라고. 그 40년 전이면은 제가 혈기가 왕성할 텐데 글쎄요. 그거 한번 그러니까 한 500엔인가 아니 비쌌어요. 비쌌어. 그걸
이 코인을 딱 넣으면은 나오는데 음, 끝까지는 안 봤습니다. 졸려가지고 끄고 그냥 잤어요. 돈만 아깝더라고요. 동양인으로서는 서양 애들 하는 게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잘 얘기하고 무슨 인용된 그 여성들의 사진 이런 것들은 많이 생략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자료는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1인당 소득 대비 양육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요거 제가 2월 23일 날 그 방송 때 자료로 쓴 건데요. 이것을 유튜버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를 뭐 어그로를 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폄하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흥미 유발하는 표현력이 좋습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1인당 GDP를 보이는 국가 중 단 하나의 국가가 있었으니 1인당 교육비를 OECD 평균보다 많이 사용했다. 그 나라는 코리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그 이 방송 제목은 글로벌 양육비 1위 대한민국 이렇게 해놓고 이 가디언즈에 나온 거 Cost Raising Children in China Second Highest in World 해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보고서가 이야기한 한국의 양육비는 대학 4년을 포함한 값이다. 그런데 중국은 18세까지 더하고 한국은 22세까지 더한 것이다. 이것을 제외하면은 중국이 가장 비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기준이면 18세까지 약 1억 6천만 원이 들어가는 일본보다 비싸지는 않다. 일본도 교육열이 세가지고 좀 많이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도 보내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이 돈을 벌어가지고 애들 양육하냐고 그러니까 아파트도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우리나라 24평이면 일본으로 봐서는 그 대형 아파트에서 사는 꼴일 거예요. 대한민국의 엄청난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교육률은 대학 입학 때까지 사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답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 전통적인 그 고시 그런 문화 때문에 그 합격만 하면은 서울대만 들어가면은 인생이 성공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의 말씀은 그런 이 대한민국은 아마 아줌마들 때문에 망할 것이다. 망한다면은 그 원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스루포 타임즈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트 세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자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코스트 오브 레이징이나 코스트 오브 매니팩처링이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과 제품이란 차이가 있다 이게요. 자기 자식한테 투자를 해서 그 돈이 들어간 만큼 아들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제품의 가치도 올라갑니까?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사람이 쓰이고 안 쓰이고 그러는 거지. 이런 그 교육비도 이 원가 회계에 이 무의식적으로 세뇌된 그 원가 회계의 악령에 의해 가지고 악령이라고 이제 좀 써야 되겠어요. 지배돼 가지고 세상을 말아먹는 그런 악마의 세계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사고방식은 원가회계 같은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언어를 쓰고 있다. 자, 인간을 그 제품처럼 유물론적 사관으로 재료에다가 경비를 더한 것이 가치가 늘어난다고 노동력이 거기 들어가는 것도 가치가 좀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듯이 재료비와 경비를 디커플링 하라고 요구하듯이
인간이야말로 양육비에서 실질 교육비가 아이들에게 같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의식주 비용, 익스펜스 비용은 디커플링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단순 교육비만 가지고 따져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제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생긴 사립 초등학교가 리라 국민학교였죠. 제가 살던 동네에서 리라 국민학교로 전학간 애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가 거기가 빈부격차가 좀 심했던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그때는 뭐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음, 국민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일제시대 때 썼던 용어라서 그것도 이제 거절한다 해가지고 초등이라는 말을 썼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국민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중학교까지 그렇고 고등학교는 아닌가요? 선택을 해서 가야 되나? 어, 어쨌든 의무 교육이라 그래도 초등학교 때도 그 무슨 돈을 냈어야 돼요. 뭔가 해가지고 그 돈도 못 내가지고 어, 좀 한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잠깐 그거 그렇고 그래서 교육비하고 이 생활비 이 의식주 비용이라고 제가 다른 표현이 없어서 의식주 비용이라고 했는데 어, 아기를 낳았으면 당연히 이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옷도 입혀야 되고 그런 비용하고는 구분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디커플링 해라. 사고방식을 할 때 그런 통계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군대식 표현, 나사가 빠진 놈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보잉사의 그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 그 쭉 얘기가 나왔는데, 많이들 얘기 나왔지만은 보잉만이 아니라 일본 도요타도 퀄리티의 원가 사고 방식이 지배한 결과가 아니다.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이 원가 세계의 원가 절감, 교육비가 많다 하는 것도 교육비를 줄이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또 안 줄이려고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 아줌마들도. 그렇게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애를 적게 낳고서 잘 키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헐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보잉만이 아니고 도요타도 조작 사건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전부 다 퀄리티의 기준을 안 지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 망신당한 얘기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팬데믹 때 1만 2천 명을 낳는 사람들을 해고했죠. 이게 이제 원가 세계에 대한 사고 방식인 거죠. 물론 어, 그 서양에서는 해고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게 있어요. 브링컨이 다보스 포럼 마치고 귀국하려는데 비행기의 결함이 발생이 돼가지고 딴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 그 다음에 바퀴가 빠졌다는 거. 그래서 에어버스가 뒤따라가다가 이제 따라 마셨다 하는 거였는데 여기 보잉은 품질을 등한시하고 투자자들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보든 뭐 하든 퀄리티는 투자자가 돈 벌게 우리 해달라 이런 것도 품질은 지키면서 한다는 투자자들이 품질도 안 지키면서 이 허접하게 만들어 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그거는 사악한 놈들이죠 투자자들이 일반 개미들도 그렇고 퀄리티는 지키면서 품질은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저의 이 직장 생활했던 이 부분도 품질 경영을 제가 해 봤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어버스가 어떻게 부각이 됐느냐? 일본 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에서 이 여객기하고 일본 보안청 항공기가 충돌을 했죠. 뭔가 관제탑의 신호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379명이 전원 탈출 생존했는데 이게 원인이
그 복합 소재,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쓴 에어버스. 이것 때문에 이제 에어버스가 지금 요즘 뜨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미국의 보잉이 거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프랑스와 독일 기업의 합병으로 EADS 설립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합류해서 에어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대항한 EU가 승리한 것 중에 하나가 됐네요. 그러면은 무기까지 생각해내면 무기도 그따시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미국이 무기를 주더라도 이게 불발탄 이런 거 많이 나올 것 같네. 이런 정신으로 했다 그러면은 보잉의 퀄리티 문제, 점점 심해지던 현장 근로자와 고위 경영진 사이의 단절. 이거는 이제 도시바도 마찬가지고요. 파산한 도시바도. 현장을 떠나간 베테랑 더 큰 역할을 맡게 된 신입. 경륜이 좀 부족했었다. 에어버스도. 그러니까 12,000명을 그냥 깡그리 해고하는 게 이게 미국식 경영의 문제가 그거예요. 동양식 경영이 그래도 가족과 같이 그렇게 쉽게는 안 자르겠다.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가면은 패밀리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동양식 정서기 때문에 참 자르는 거 쉽게 안 돼 있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자르고 근데 이제 IMF 이후 미국식이 들어와 가지고 요즘은 뭐 쉽게 자르니까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뭐 6개월만 준대나요? 음. 저는 그 실업급여를 못 받아봤어요. 왜냐? 회사에 관뒀는데 바로 사업자번호를 내는 바람에 그게 해당이 안 됐어요. 저 같은 경우 돈도 못 벌면서 무작정 우선 사업자번호부터 내는 바람에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건 사이드전 얘기고 음, 그래서 퀄리티 하자들이 생기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에어버스가 잘 나가니까 다급해가지고 부랴부랴 그 프로젝트를 이 기존 하던 것을 엎어버리고 최대한 빨리 737 맥스란 걸 출시하면서 이게 결함이 뭐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질적인 외주 문제. 자, 직영 진원들을 12,000명이나 해고했으니 또 그전에도 외주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한항공도 여객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비 사업도 하거든요. 보잉 거 수주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 외주 받은 거를 했다 그러면은 어, 우리는 품질 검사 철저히 해서 나갔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날아간 문장도 외주에서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함정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 뭐 제가 이 지금 데이터로서 좀 정리를 좀 해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는데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다시 저성장 터널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도 스루프 타임즈의 주제를 한국은 저성장 구조는 이제 뉴 노멀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에서 어떻게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저성장에 선진국이 되면은 2%만 하더라도 높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더 높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를 했는데 저는 뭐 기술이나 뭐 최첨단 산업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원가 회계에서 벗어나지는 게 제 주장인 거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최첨단이나 경영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스루폿이라는 타임즈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기업체 분석을 통해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옥수수 전쟁은 좀 설명을 생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 중국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제 세계 1위의 옥수수 수입국은 이 돼지들을 키우냐고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에탄올 정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돼지를 제대로 못 먹여가지고 브라질 것까지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글쎄요, 그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까지 그 규모가 큰 건지 몰랐습니다. 이 미국의 그 중서부 지방에 아주 우리나라는 이런 데서 키우는 옥수수하고 우리나라 그 텃밭에서 키우는 옥수수, 우리는 쌀 중심이니까 경쟁이 안 되겠죠. 옥수수 쪄먹는 거, 요즘 시장에서 옥수수 찐 거 하나 먹어도 그렇게 또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 옥수수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제가 그 좀 쭉 그 소개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